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3장. 은색 타투. 아빠, 조리대 위로 올리버가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해요. 너무 비위생적이야. 아침을 먹은 그릇들을 씻고 있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싱크대 옆에 앉아 꼬리로 계속 내 손을 때렸다. 올리버는 자기가 생각해낸 새놀이가 만족스러운지 크게 고로롱거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빠가 테이블에 놓인 그릇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러다 어깨를 으쓱하더니 시리얼을 한 스푼 가득 펐다. 아빠는 오늘 또 지각이었다. 내가 저 녀석을 항상 감시할 순 없잖아, 에거사. 난 한숨을 쉬며 올리버를 조리대 위로 들어 올렸다. 우리 집 회색 고양이 올리버는 아빠의 융숭한 대접을 받아 몸이 통통한 편이고 사고뭉치다. 하지만 나는 여러모로 올리버를 각별하게 여긴다. 고양이 나이로 중년이 된 올리버는 주로 주방 조리대 위나 복도의 거울 앞, 혹은 엄마가 앉곤 했던 낡아 빠진 안락의자 위에 앉는 버릇이 있다. 올리버도 엄마가 그립겠지? 올리버는 앉아있지 않으면 대체로 누워있다. 올리버가 내 턱에 얼굴을 문질렀고 나는 목덜미에 부드러운 털을 긁어주었다. 올리버가 낮게 갸르릉 하는 소리가 가슴으로 전해졌다. 처음 올리버를 만난 날이 떠올랐다. 비오는 오후, 나는 벽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가 판지 상자 하나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더니 그걸 내 앞에 가져와 내려놓았다. 뭐야? 직접 확인해봐.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머리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냈다. 젖은 판지 상자를 열었다. 처음에는 1000조각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보았다. 잘 찾아봐. 근데 조심해. 여러 겹으로 덮인 1000조각을 끌어당기자 둥지처럼 가운데 구멍 비슷한 게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주먹만 한 새끼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체에 감히 손댈 수도 없었다. 왕자 고양이야. 쓰다듬어 봐. 왕자? 응, 수컷 고양이. 내가 이름 하나 지어줘.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내가 이름을 지어야 해? 엄마가 웃었다. 내 고양이니까. 네. 고양이라고? 고양이가 잉크처럼 까맣고 큰 눈을 뜨고 나를 올려다보는데 소름 비슷한 게 온몸을 타고 흘렀다. 내가 올리버를 안는 동안 엄마가 뒤에서 내 팔을 감싸 안아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새끼 고양이는 다 커버렸지만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엄마가 아직도 뒤에서 내 팔을 감싸 안고 있는 것 같다. 올리버가 내 고양이일지는 몰라도 올리버의 마음은 항상 엄마에게 가 있다. 올리버를 타일 바닥에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손을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닦는데 아빠가 아침을 먹은 빈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왔다. 아가, 괜찮아?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응, 괜찮아요. 너 왠지 좀. 아빠가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거렸다. 천재 같지?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 목에 꽉 찬 응어리를 떨치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아빠는 웃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아빠는 집에 있는 것들보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에 더 관심이 많지만 가끔은 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챈다. 괜찮아요, 아빠, 진짜로. 진짜? 아빠가 내 어깨에 솥뚜껑 같은 손을 얹었다. 그럼, 진짜예요. 늦기 전에 얼른 출근이나 하세요. 내가 발꿈치를 번쩍 들어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에겐 말보다 행동이 효과적이다. 아빠가 안심하는 게 느껴졌다. 잠깐, 옷깃이 다 틀어졌네. 내가 아빠의 폴로 셔츠를 정리하는 동안 아빠는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됐어요. 나는 아빠의 뺨에 키스했다. 이제 가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렴, 아가. 아빠가 출근한 뒤 나도 얼른 위층으로 올라가 등교 준비를 했다. 양치하고 블레이저를 입고 까만 단발머리가 윤이 나도록 머리를 빗었다.
엄마의 빨간색 실크 스카프를 행운의 마스코트처럼 목에 두르고선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얼룩무늬 선글라스를 꼈다. 그런 다음 공책과 돋보기, 증거물을 담을 샘플통과 지문 파우더를 챙기고 내가 두 번째로 아끼는 자물쇠 따기 공구 세트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가장 좋아하는 공구 세트는 어제 오후부로 교장 선생님의 광나는 책상 안에 갇혀 있다. 바깥은 화창했다. 이슬방울이 에메랄드빛 초록 잔디 위에서 반짝거렸고 햇볕은 약간 엷어졌다. 오늘도 날씨는 더웠다. 나는 아빠와 관리인들의 정성 어린 관리를 받은 예쁜 나무들과 잔디와 화단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관리인 숙소의 연철 대문을 통과해서 문을 닫은 뒤 평소처럼 서펜타인 호수를 따라 걸었다. 오늘 나는 공원에 사는 JP와 아침 수다를 떨고 싶었다. JP는 노숙자라 공원에서 살면 안 되지만 아빠는 그가 밤에도 여기 머문다는 걸 모르는 척해준다. 아빠는 JP가 가끔 나타나는 그래피티 낙서 미술가들을 쫓아준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내가 JP에게 가까이 갔을 때 JP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JP? 내가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면 JP가 등에 칼을 꽂은 채 앞으로 풀썩 쓰러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고는 내 팔에 안겨 이런 말을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애거사, 꼭 복수해줘. 그러면 나는 좋은 아침. JP가 멀쩡하게 눈을 뜨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내가 물었다. 나쁘진 않았어. 델 골짜기에 있는 수영버들 아래에서 잤거든.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라. 흔적을 남기진 않았겠죠? 응,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어. JP가 웃으며 잔뜩 기대하는 눈으로 내 주머니를 보았다. 먹을 거 있어? 버터와 마멀레이드를 바른 샌드위치 2개를 꺼냈다. 고마워, 애거사. JP가 크게 한입 베어 물고는 불룩한 입으로 말했다. 근데... 네, 뭐요? 너 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8시 37분이었다. 수업은 8시 55분에 시작한다. 맞아요. 이제 뛰어야겠어요. 안녕. 내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즐거운 하루 보내렴. JP가 뒤에서 소리 질렀다. 나는 길을 따라 걸었다. 이 시간에는 보통 공원 주위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노부인 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갔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분도 내게 웃어주었다. 노부인은 가벼운 황갈색 코트와 거기에 어울리는 모자를 쓴 채 바삐 걸어갔다. 너도밤나무와 버드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 한 대가 내게 다가오나 싶더니 순식간에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공원에서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통행도 금지되어 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오솔길로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반응할 새도 없었다. 잠시 후 바퀴가 끽 멈추더니 꽝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조용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방금 지나온 방향으로 다시 달려갔다. 길모퉁이를 돌자 내가 우려했던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황갈색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땅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오토바이가 옆에 서 있었지만 운전자는 금세 엔진을 높여 저 멀리 도망쳐 버렸다. 이봐요. 내가 뒤쫓으며 소리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멈춰? 당연히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사라져 버렸다. 땅에 쓰러진 노부인에게 도로 뛰어갔다. 삐딱해진 모자 아래로 눈을 감은 노부인이 보였다. 핸드백 속 내용물이 길에 흩뿌려져 있었다. 나는 놀라서 잠시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었다. 우선 내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다. 채널 바꾸기가 된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상황이었다. 괜찮으세요? 노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정신을 잃었다.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소리쳤다. 주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JP가 달려와 주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제가 999에 전화할게요. 너 휴대폰 있어? JP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있지요. 늘 끼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서둘러야 해요. 난 약간 짜증이 났다. 가방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전화기가 살아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JP,
혹시 가까운 곳에 관리인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JP가 신발 뒤축을 펄럭이며 잔디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다시 노부인에게 가보았다. 너무 평온해 보여서 잠시 정신을 다른 데 파는 동안 죽은 건 아닌지 걱정됐다. 마침내 휴대폰 전원이 들어왔고 999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다. 상담원은 계속 전화를 들고 있으라고 했고 노부인의 호흡과 맥박이 어떤지 물었다. 오른팔이 비틀린 걸 보니 부러진 것 같았다. 조심조심 코트 소매 단추를 풀고 손목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빠르기는 하지만 맥박은 잘 뛰고 있었다. 상담원은 구급차가 도착하면 사고 지점을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맥박 잡은 손을 치우다가 노부인의 손목에서 특이한 문양을 봤다. 열쇠 모양 문신이었다. 모양은 아주 단순했다. 긴 선 하나에 가로로 짧은 선 3개가 그려진 이가 달린 오래된 열쇠 문이었다. 아빠가 오래된 철문이나 창살을 열 때 저런 열쇠가 10개 이상 달린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건 본 적 있지만 손목에 문신으로 남기기에는 좀 이상한 모양이었다. 노부인의 손목에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았다. 열쇠 손잡이는 원 안에 점이 찍힌 모양이었는데 사람의 눈과 비슷해 보였다. 열쇠 윤곽은 흰색이어서 노부인의 검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두드러져 보였다. 나는 가까운 친척들 연락처라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흩어진 물건들을 핸드백에 도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립스틱, 통에 든 민트 사탕, 펜, 큰 열쇠 꾸러미, 문신에 그려진 열쇠 모양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갑이 있었다. 노부인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지만 가방에 향수는 없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시 코를 킁킁거렸다. 바닐라 향과 가죽 냄새가 났고 카네이션 향도 약간 섞인 냄새였다. 1919년 카롱이 처음 출시한 타박 블론드. 비싼 향수였다. 노부인의 옷은 평범했지만 블라우스는 실크 소재였다. 자개 단추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다. 연락할 전화번호를 찾아 지갑 안을 들여다봤지만 명함 몇 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수문학. 무슨 뜻이지? 수라면 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물을 연구하는 건가? 모르겠네. 나는 노부인이 괜찮은지 다시 확인했다. 오른쪽 팔이 아래로 굽어 몹시 불편해 보였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내 블레이저를 접어 노부인의 머리 밑에 대 주려다 왼손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왜 아까는 보이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노부인의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을 힐끗 보고는 왼쪽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폈더니 그 안에 접힌 분홍색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서 찢은 종이 조각이었다. 혹시 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다음 펴보았다. 평범한 기사였다. 전자회사들의 합병, 보너스로 수백만 파운드를 받은 CEO들, 런던 공회에 관한 이야기.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종이를 접어 블레이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JP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나 혼자 교수를 지키고 있었다. 근처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가방을 열어 작은 갈색 병을 꺼내 마개를 뽑고는 교수의 코 아래에 대고 흔들었다. 런던 화학자들에게서 별표 후자극제를 얻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소문 끝에 올드 콤튼 스트리트에 있는 약국에서 내 이름과 주소를 남기는 조건으로 약을 좀 살 수 있었다. 별표병에 넣어 보관하다가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 정신이 들게 하는데 쓰는 화학물질. 잠시 후 교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기침을 2번 했다. 그러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이제 사이렌은 훨씬 더 크게 들렸고 구급차가 있을 내린 잔디에 깊은 고랑을 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아빠가 몹시 싫어할 것 같았다. 구급차가 우리 바로 옆에 멈췄다. 응급구조원 2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거기 들고 있는 거 뭐니? 구조대원 1명이 내가 들고 있는 병을 가리키며 물었다. 탄산암모늄. 구조대원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암모니아수라고 하나요? 뭐? 뭐든 좀 느린 사람 같았다. 라벤더 오일을 넣은 탄산암모늄이에요. 아, 요즘 식으로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해두죠. 구조대원들이 교수의 맥박과 호흡을 점검한 다음 혹시 뇌진탕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눈에 불을 비춰 보았다. 그러고는 팔걸이 붕대에 팔을 고정하고 교수를 들것에 실었다. 내 후자극제를 요즘 식이라고 말한 구조대원이 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구조대원이 동료와 마주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네. 이 시간에 공원에서 오토바이에 치이다니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이군. 다른 구조대원이 말했다. 운과는 상관없어요. 고의로 저지른 일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나는 구조대원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다음 언제든 경찰서에 가서 기꺼이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교수를 병원으로 실어가는 구급차에 함께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기회를 포착하기 전에 차는 이미 떠나버렸고 나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다. 블레이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분명 접힌 신문 조각이 있었다. 아, 다행이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눈 뒤쪽이 이상하게 얼얼했다. 머리 위 티 없이 파란 하늘에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구름뿐 아니라 이상한 단어들도 쏟아져 나왔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가 재빨리 흩어졌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마음속으로 방금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걷기 시작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몇몇 이미지가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떠올렸다. 시커먼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왕립지리 학회 명함도 생각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색 잉크로 새겨진 열쇠 모양 문신이 자꾸 신경 쓰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이었다. 잠깐, 본 적이 있나?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고 깔짝거리는 뭔가가 있었다. 불편한 마음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미 학교에 늦어버렸으니 1분 정도 더 지체해도 별 상관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고 사건 기록장을 꺼냈다. 몹시 흥분됐다. 어쩌면 이것이 오들로 연구소의 첫 사건이 될지도 몰랐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공책 맨 앞장을 펴 거기에 적힌 이웃가게 주인의 주차 위반 사항의 줄을 그어 지웠다. 그러고는 제목을 썼다. 하이드파크의 뺑소니 사고. 그 밑에 밑줄을 2번 그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메모해 나갔다. 1. 노부인이 하이드파크에서 쓰러졌다. 길은 넓었다. 고의였을까? 그렇다면 동기는 뭐였을까? 2. 노부인은 비싼 향수를 썼다. 그리고 쉽게 볼 수 없는 문신을 했다. 뒷면에 스케치 있음. 뭔가 이상하다. 무슨 사연일까? 3. 명함을 보면 노부인은 왕립지리 학회 회원이다. 거기에 가면 노부인의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그 흥미진진한 물음표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골몰했다. 뭔가가 계획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공원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지는 걸 봤고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조사하자는 거야? 리암이 내 공책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썼다. 우리는 수업 전 자습실에 있었다. 사람 넘어지는 거야 항상 있는 일이잖아. 이건 뭐가 달라? 내가 앞을 보았다. 레스키 선생님이 책상 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자는지 안 자는지 알기 어려웠다. 9시 반 나머지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서 우리 이야기가 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말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CC의 세 멤버 중 한 명인 브리아나 파이크가 옆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화장하느라 정신이 팔려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할머니가 쓰러진 게 다가 아니야. 내가 낮게 속삭였다. 수상한 점이 있어. 그게 사고 같지 않았단 말이야. 분명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 콩부흔의 부스, 컴프러네이부, 알겠니? 그럼 내 말은? 리암이 반 아이들을 쭉 둘러본 다음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누군가 할머니를 노렸을 거라는 말이야? 리암의 목소리에 보통 이상의 관심이 실렸다. 바로 그거야. 나랑 같이 왕립지리 학회에 가주면 내가 그걸 증명해 줄게. 내가 교수의 명함을 내밀었다. 리암이 명함을 받아들고 읽었다. 선임 연구원, 돌리베이라 교수, 수문학. 가야 해, 지금. 내가 리암의 말을 잘랐다. 시간이 관건이야. 아니, 잠깐. 우리 수업 있잖아. 뭘 그렇게 서둘러? 경찰보다 내가 먼저 이걸 풀어야 하거든. 하지만 우린 수학 시험을 쳐야 해. 게다가 넌 어제 겨우 퇴학을 면했다고. 수업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 목소리가 구슬펐다. 리암은 수학 시험을 좋아한다. 리암이 머리를 손으로 훑어 이상한 각도로 넘겼다. 나는 손을 뻗어 머리를 제대로 해주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다. 리암을 쳐다보던 여자아이 2명과 눈이 마주쳤다.
최근 리암이 부쩍 키가 큰 후로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여자애들이 나를 노려봐서 나도 부드럽게 웃어주었더니 둘이 서로 귓속말로 뭔가를 쑥덕거렸다. 내가 목소리를 낮춰 씩씩거리며 말했다. 난 지금 갈 거야. 넌 갈 거야. 말 거야? 리암의 애절한 눈빛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책상 위에 있는 공책을 내 쪽으로 당겨 내려다보았다. 리암이 불편한 듯 말했다. 안 갈래. 알았어. 하지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 리암의 얼굴이 환해졌다. 뭔데? 노부인의 손목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어. 그려져 있다니? 문신이었어. 전에 그 무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게 뭔지 찾아주면 좋겠어. 좋아.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려줄게. 만년필을 꺼내 기억을 더듬어 눈과 열쇠를 그렸다. 먼저 별표 프리메이슨 상징부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다음 연금술이나 마법. 별표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시민주의적, 인도주의적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단체. 알았어. 내 노트북에 스캔한 다음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래. 뭐든 알아서 해. 리암은 컴퓨터 천재다. 그래서 컴퓨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언제 끝낼지 기약이 없다. 자, 그럼 난 이제 가볼게. 리암이 어깨를 으쓱했다. 너 이번에 잡히면 아주 곤란해질 텐데. 잠깐. 잠시 기다려봐. 리암이 가방에 손을 넣어 검은 상자 하나를 꺼내서 내 입에 들이댔다. 적어도 내가 여기 있으려면 널 위해 이 정도는 해야겠지? 내라고 말해봐. 에? 그냥 하라면 해. 내가 상자에 대고 말했다. 리암이 상자를 가져가 버튼을 눌렀다. 상자가 내 목소리로 내라고 말했다. 이걸 교실 뒤에 숨겨놓고 선생님들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폰에 있는 리모컨 기능으로 작동시키면 돼. 그냥 내가 나 대신 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내 흉내를 그 정도로 잘 낼 것 같아. 리암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맞네. 이제 진짜 가야 해. 어떻게 나갈 건데? 문은 벌써 잠겼을걸. 오늘 목요일이잖아. 그치? 그런데? 리암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습실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뜨는 것만큼이나 쉬웠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내 머리는 물먹은 낡은 행주처럼 묵직했지만 지금은 힘이 넘쳤다. 이건 좋은 징조였다. 세인트레지스를 빠져나가려면 최대한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했다. 계단을 내려가 강당에 갔다. 돌바닥에 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벨이 울리고 모두 교실 밖으로 나오기까지 3분 남았다. 생물학 실험실과 교장실을 지나 단풍나무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대강당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우리가 조례를 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곳이다. 강당은 비어 있었지만 세인트레지스 졸업생 사진이 든 먼지투성이 액자들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벌벌 떨며 서둘러 그곳을 지나갔다. 뒷문으로 재빨리 기어가서 운동장으로 나갔다. 빨간 베레모를 벗고 쭈그리고 앉아 학생들이 아직 자습실 대형으로 앉아있는 수학교실 창문 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열린 창문으로 벤스 선생님이 순결과 복종에 관해 열변을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규칙을 지키면 두려울 일이 없고. 그리고 얻을 일도 없지. 내가 계속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블록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학교는 3m 높이의 철사 울타리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가진 연장, 딸기향 지우개와 EHB 연필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갈 유일한 방법은 변장뿐이었고 나는 곧장 방법을 찾아냈다. 체육 선생님의 숙소와 식당으로 가는 문 사이에는 일주일에 2번씩 시에서 수거해가는 바퀴 달린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러 개 있었다. 내가 알기로 체육 선생님 해리슨 씨는 1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는 반에서 하키스틱과 농구공을 챙기러 오기 전에 늘 자기 숙소에서 은밀하게 담배를 피운다. 해리슨 선생님은 습관의 노예였고 늘 타르 함량이 높고 필터가 가는 담배를 피운다. 나는 그걸 믿어 보기로 했다.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니 내 직감이 맞았다. 이제 들킬 위험은 없다.
나는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쓰레기통이 있는 곳까지 기어가 얼른 그 안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하나같이 묶인 쓰레기 봉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 골치 아프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쓰레기통 하나를 얼른 비운 다음 쓰레기 봉투들을 숙소와 학교 벽돌담 사이 공간에 쑤셔 넣었다. 엄마 스카프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만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숙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잠시 꼼짝 않고 기다렸지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빈 쓰레기통에 기어 들어갔다. 바닥에 끈적끈적하고 갈색을 띠는 뭔가가 있었고 썩은 과일 냄새가 진동했다. 한숨이 났다. 솔질한 신발과 양복솔로 잘 털어낸 치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쩍 보고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악취나는 쓰레기통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뚜껑을 닫았다. 텁텁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으니 바깥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어이, 찰리. 버릴 것도 있어? 나 지금 쓰레기통 내갈 거거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응, 여기 껍질 벗겨 놓은 것도 가져가.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웅얼대는 소음과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고 부디 그 사람이 내가 든 쓰레기통을 고르지 않기를 바랐다. 잠시 뒤 빛이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고개를 들었다. 수염을 깎지 않아 까칠해 보이는 젊은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내가 크얼하게 말했다. 에거사, 또 너냐? 데이비드는 나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있잖아요, 데이비드. 데이브라 불러. 데이브, 이번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지 아마. 이러다 나 잘리겠다. 데이비드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맹세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아무 말 않고 나를 보더니 식당을 돌아본 다음 다시 나를 보았다. 다신 이러지 마. 그리고 내가 잡혀도 난 내가 거기 있는 거 몰랐다. 알겠지? 물론이죠. 데이비드가 감자 껍질이 담긴 봉지를 내 머리 위에 던지고 쓰레기통을 쾅 닫았다. 숨으러 들어간 게 아니었다면 욕을 했을 것이다. 나는 5분 동안 그 비좁은 공간에 감금된 채 소리 내지 않고 머리에서 질척한 쓰레기 봉투를 치우려 안간힘을 썼다. 데이비드가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씩 끌고 문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데이비드가 나를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게 하려고 내가 든 쓰레기통을 맨 마지막에 옮긴 거라고 확신한다. 마침내 내 무게 중심이 옆으로 쏠리더니 덜컹거리는 길을 지나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게 느껴졌다. 콩 소리를 끝으로 내 여정은 끝이 났다. 나는 데이비드가 문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차가운 국물이 쓰레기 봉투에서 새어나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등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봉지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내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밖으로 튀어나왔다. 쓰레기 하치장은 학교 운동장 밖 H83 버스 정류장 옆에 있었다. 왜소한 노인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정류장에 몸을 딱 붙였다. 죄송해요. 쓰레기통에서 튀어나오자마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속력으로 길을 달려 내려갔다. 거기서? 너 범인이지. 노인이 소리 질렀다. 나는 사실관계를 바로 하려고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저 범인 아니에요. 탐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